2025년 9월, 인간의 발길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히말라야. 해발 5,500홀의 고요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깨졌습니다. 3km에 달하는 거대한 능선을 따라 수만 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와 겸손을 브랜드의 심장으로 삼았던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한때 산악인들에게 이 브랜드는 단순한 옷이 아닌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설산 위에서 터진 것은 축하의 불꽃이 아니라 30년 넘게 쌓아온 브랜드의 자존심이 타들어가는 비명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의 안타스포츠가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이 브랜드를 인수한 이후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조급하게 만든 것일까요? 100만 원이 넘는 재킷을 팔며 환경 보호를 외치던 회사가 왜 스스로 산을 불태우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불꽃 뒤에 숨겨진 추락의 서막을 우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마케팅 실수가 아닙니다. 자본의 탐욕이 어떻게 한 시대의 아이콘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아크테릭스의 시작은 화려한 불꽃놀이와는 거리가 먼 캐나다 밴쿠버의 차갑고 엄준한 코스트 산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89년 산악인 데이브 레이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오르며 기존 등반 장비들의 치명적인 불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의 등반용 하네스, 즉 안전벨트는 딱딱하고 투박했습니다. 장시간 착용하면 허리와 허벅지가 쓸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맺히기 일쑤였죠. 레인에게 장비의 결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장비를 직접 만들겠다. 그는 밴쿠버 북부에 작은 공장을 인수하고 단 4명의 직원과 함께 락솔리드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마치 연금술사의 작업실과 같았습니다. 열을 가해 소재를 인체의 곡선에 맞춰 구부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고, 그렇게 탄생한 베이퍼 하네스는 착용자의 몸에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밀착되었습니다. 1991년 회사는 이름을 아크테릭스로 바꿉니다. 시조새의 학명인 아르카이오프테릭스에서 따온 이 이름은 지면을 달리던 공룡이 하늘을 나는 새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찰나를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하여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이때부터 브랜드의 DNA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목표는 매출 증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산 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1mm라도 줄여주는 것, 그것이 시조새가 품었던 최초의 철학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진화의 의지는 1998년 아웃도어 역사의 궤적을 바꾼 알파 SV 재킷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 모든 방수 재킷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어텍스 원단이 훌륭해도 지퍼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과 눈을 막을 길이 없었죠. 산악인들에게 젖은 몸은 곧 저천증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지퍼 자체에 방수 처리를 한 워터타이트 지퍼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업계의 상식을 뒤엎는 혁명이었습니다. 또한 옷의 이음새를 막는 심 테이프 기술에서도 집착에 가까운 완벽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경쟁사들이 21mm에서 25mm 폭의 테이프를 사용할 때 이들은 이를 8m까지 줄여버렸습니다. 테이프가 좁아질수록 옷은 가벼워지고 땀 배출은 원활해집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위해 수백 번의 공정을 거친 결과물은 미 해군 특수부대와 영국 특수부대가 생명을 맡기는 유니폼으로 채택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크테릭스를 아웃도어계의 에르메스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은 결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이 옷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실제로 몸을 보호하는 기술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비싸지만 납득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 그것이 지난 30년간 시조새가 지켜온 서슬퍼런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결한 장인 정신의 성벽에 조금씩 자본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19년 밴쿠버의 설산에서 태어난 이 고결한 시조사의 날개짓에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중국 최대의 스포츠 기업인 안타스포츠가 아크테릭스의 모회사인 아머스포츠를 통째로 집어삼킨 것입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4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세워진 최고급 아파트 수천 채를 단번에 사들일 수 있는 이 거대한 자본은 아크테릭스가 30년 넘게 쌓아온 장인 정신의 가치를 숫자로 치환해버렸습니다. 이 거래는 단순히 경영권이 넘어간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산악인의 생존을 고민하던 브랜드의 뇌 구조가 투자자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안타스포츠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되면 이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의 복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중국 푸젠성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의 운동화를 대신 만들어주던 이름 없는 하청 공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업자 딩스종의 부모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은 1991년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독립하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남의 신발을 만들던 기술로 내수 시장을 장악한 그들은 이제 세계를 향해 거대한 자본의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물에 걸려든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순수한 알피니즘의 상징이었던 시조사였습니다. 캐나다의 차가운 얼음벽을 타던 브랜드가 뜨거운 자본의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안타스포츠는 단순히 규모만 키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이 어떻게 브랜드의 유서 깊은 역사를 쇼핑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집단이었습니다. 나이키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신발을 꿰매던 하청업체는 어느덧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브랜드 필라 아파이라에 중국 사업권을 인수하며 보여준 성공은 그들의 야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이엔드 이미지를 더씹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뽑아내는 기적을 일궈냈고 2011년에는 중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리닝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는 난공불락의 성벽 같던 나이키의 매출마저 중국 시장에서 넘어서며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저가 하청 브랜드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낮은 해외 인지도라는 투명한 유리 천장이었죠. 수십 년이 걸릴 프리미엄의 신뢰를 쌓는 대신 그들은 거대 자본을 동원해 시간을 통째로 사기로 했습니다. 텐센트 등 강력한 파트너들과 손잡고 아머스포츠를 집어삼킨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아크테릭스뿐만 아니라 스키의 전설 살로몬, 테니스의 황제 윌슨 등 11개의 글로벌 보석들이 쥐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광경을 보며 중국 최고의 스포츠웨어가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제압하려 한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안타스포츠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루이비통을 보유한 LVMH처럼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명품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멈추지 않는 성장이 필요했고 그 갈증은 시조새의 본질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인수 직후 아크테릭스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2020년 파리 패션 위크, 패션계의 혁명가 버질 아블로가 선명한 파란색 아크테릭스 바람막이를 입고 런웨이 피날레에 등장하며 전 세계 패션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때부터 고프코어라는 기묘한 트렌드가 도시의 골목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등산은 하지 않지만 등산복을 입고 숲보다는 빌딩 숲을 배회하는 도시인들의 새로운 유니폼이 된 것입니다. 틱톡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재킷을 입은 채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며 방수 성능을 뽐내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력이 하나의 놀이이자 뿌의 과시, 수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열풍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빨간색 패딩을 입은 모습이 포착되자마자 매장은 마비되었고 10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내 운영사의 매출은 2024년 1,700억 원으로 12%나 수직 상승하며 광풍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산에 가지 않는 자들의 비싼 갑옷이라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지탱하던 진짜 산악인들은 하나둘 시조새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새의 날개가 차가운 설산의 바람이 아닌 강남의 매연과 자본의 온기에 길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고프코어의 열풍 이면에서 아크테릭스의 심장부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모 회사 아머스포츠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초 목표가는 주당 10달러에서 18달러 사이였으나 실제 상장가는 13달러에 그쳤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중국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라는 꼬리표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치며 10달러 아래로 추락했고, 이는 최근 미국 증시에 입성한 거대 기업 중 최악의 성적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아크테릭스는 매 분기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성장을 증명해 내야만 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강박은 결국 브랜드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지는 캐나다에서 중국과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브랜드의 최후의 보루였던 알파 SB, 재킷마저 해외 대량 생산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메이드 인 캐나다라는 태그가 사라진 자리에 실적에 대한 압박만이 남았습니다. 2025년 2분기 중국 매출이 42%나 폭증하며 숫자의 잔치를 벌였지만 진짜 산악인들은 시조새의 깃털이 변색되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를 지키기 위해 철학을 내던진 브랜드의 비극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은 결국 최악의 무리수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아크테릭스는 중국 시장의 충성도를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해 티베트 시가체 해발 오더 버베아미트러 고지대에서 전대미문의 이벤트를 강행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불꽃놀이를 설계했던 예술가 차익 워창과 손을 잡고 3km 길이에 걸쳐 185개의 거대한 폭죽을 설치한 것입니다. 행사명은 승용 샹롱, 하늘로 오르는 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럽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보다 더 높은 그곳에서 시조사에는 용이 되어 승천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폭죽이 터지는 순간 그 소리는 축복이 아닌 대자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굉음과 함께 대량의 화학먼지가 설산을 덮쳤고 폭죽의 잔해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100만 원짜리 재킷을 팔기 위해 히말라야를 태웠다는 서늘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수도사범대학의 구레이 교수는 이 비극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고산 초원의 흙은 겨우 10cm에 불과합니다. 이 얇은 생명의 층이 파괴되면 자연 복구에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곳을 복원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야생 동물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숨을 죽이던 그 시각, 자본의 논리는 용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대지의 수천 년 시간을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승천을 꿈꿨던 용은 결국 히말라야의 순백 위로 검은 흉터를 남기며 브랜드가 그토록 강조하던 지속 가능성이라는 철학을 절벽 아래로 밀어뜨렸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크테릭스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과의 방식은 브랜드의 민낯을 더욱 처참하게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소비자들을 향한 영문 사과문에서는 이번 행사는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야외 공간에 대한 헌신에 위배된다며 통렬한 반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향한 웨이보의 사과문은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보다는 예술적 표현에 대한 평가가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변명과 함께 책임을 중국 현지팀의 소통 부재로 돌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 비겁하고도 이중적인 태도는
전 세계적인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팀을 희생양으로 삼는 가식적인 태도라며 비난했고, 서구권 전문가들은 이를 문화적 제국주의라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프랑스의 티베트 학자 카티아 비페트리우와 작가 리지아 등 지식인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홍보를 위해 벌인 역겨운 잔치이며, 진정한 예술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이것은 탐욕이 빚어낸 흉물일 뿐이라는 날선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대가 없는 탐욕은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홍콩 증시에서 안타스포츠의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하며 시가총액 약 2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티베트 자치구 당국은 조사를 통해 30헥타르의 초원이 훼손되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대가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아크테릭스에는 막대한 환경 배상금과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옹호하던 지방 정부조차 여론의 매서운 칼날 앞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환경 경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던 브랜드가 정작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처벌받는 이 아이러니는 자본의 논리가 철학을 압도할 때 기업이 맞이하게 될 가장 비참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아크테릭스 사태는 단순한 마케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신이 거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때 브랜드의 영혼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35년 전 밴쿠버의 작은 공장에서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그 지독한 장인 정신은 이제 투자자의 수익률 그래프를 채우기 위한 숫자로 전락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사람을 지키던 옷은 사라지고 자연을 그저 화려한 무대 장치로 소비하는 천박한 마케팅만 남았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가치가 무너지면 회계장부 또한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오만한 판단으로 증발하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아크테릭스라는 이름에는 끊임없는 진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방향이 생존이 아닌 탐욕을 향한다면 그 끝은 결국 차가운 화석으로 남는 것뿐입니다. 한국은 아크테릭스의 네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의 실망감도 깊습니다. 동시에 이는 코오롱 스포츠와 같은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진정한 철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걸린 그 재킷은 여전히 혁신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자본이 입혀놓은 유니폼입니까? 브랜드가 초심을 잃었을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차가운 외면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브랜드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 그 정체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계속 구매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실 아크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살로몬, 윌슨, 볼보, 랑방까지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아이콘이 이미 자본의 거대한 그물 아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브랜드도 중국 회사였어? 라고 놀랄만한 리스트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조새의 다음 비행이 비상이 될지 추락이 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